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뉴 파트너스 탱글대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연말정산에 대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저번 강의 다 듣고 오셨나요? 저번 강의를 못 들으셨으면 이번 강의는 아마 이해하기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링크 보이시죠? 1편 강의 시청을 한번 해주시고 오시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고 오셔서 2편을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말정산은 so easy 그 두 번째 강의 연말정산의 프로세스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의 프로세스가 무엇이냐? 연말정산의 계산구조예요. 그냥 계산구조는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는 말이 무엇일까 하다가 연말정산의 프로세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정말 쉽습니다. 저만 잘 따라오시면 우리도 연말정산의 최강자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연말정산의 계산구조라고 나오네요. 좀 부끄럽네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 그림 그대로 보셨을 거예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어떻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요. 그럼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까요?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종합소득세. 자,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이겠죠, 당연히. 그럼 종합소득이 무엇이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순서를 바꿨네요. 어쨌든 네, 그렇게 6가지가 있고요. 보시면은 어떤 소득이든 다 똑같네요. 그냥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소득 금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업소득도 수익 빼기 비용, 근로소득도 수익 빼기 비용, 연금, 기타 다 똑같은데 보니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용이 지워져 있네요. 두 가지 소득은 비용을 안 뺍니다. 어쨌든 이 소득들 중에 내가 뭐 있는지에 따라서 이 소득들을 합쳐서 우리는 종합소득 금액이라 부르는데 이 종합소득 금액을 만들고 나시면은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 의해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면 되겠죠. 네,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종합소득 금액에 소득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돼 있네요. 여기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을지는 매출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을지의 기준은 매출이 아니고 과세표준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 등 빼고 결정세액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산세를 더해요. 내가 뭐 신고 잘못하거나 했으면 가산세가 나왔겠죠. 그 가산세를 더해주고 그러면 총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거기서 기납부세액 마지막으로 빼면 자진납부세액이나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이 되는 거죠. 이 기납부세액 되게 중요합니다. 이 기납부세액이 왜 중요하냐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 따라서 나온 세금이 아니고 직전 1년간 된 세금의 합계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라면 뭐가 있을까요? 11월에 내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정도가 있겠네요. 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건 종합소득세 신고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우리가 5월에 하거든요. 그러면 근로자는 우리 2월에 하죠? 어떤 계산 방식에 의해서 흘러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은 똑같습니다. 수익이 총급여죠. 그리고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라고 돼 있네요. 저게 비용이겠죠? 근데 사업자는 자기가 쓴 만큼 비용을 빼겠죠? 근데 근로소득 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 급여에 대해서 근로소득 공제 얼마 해줘라 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은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근로소득 금액 근데 옆에 보니까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랑 똑같네요. 자, 요거를 쉽게 근로소득 금액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똑같이 소득공제를 빼고요. 과표 나오고 또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 나오고 공제 감면 빼면 결정세액 나오고 가산세는 웬만하면 근로자는 가산세를 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총 결정세액이 나왔다. 그럼 기납부세액을 빼면 돈을 내거나 환급이 나오겠죠. 이 기납부세액 뭘까요? 저번 시간을 주의 깊게 시청하신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원천징수세액이죠. 뭐에 의해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 계산 구조 잘 아시겠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뭐였죠? 근로소득 금액이었죠. 근로소득 금액을 한번 산출해 볼게요. 근로소득 금액을 산출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당연히 나의 급여를 알아야겠죠. 이 총급여는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 내가 근로한 기간에 급여를 전부 합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합계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빼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과세 항목이라고 있죠. 비과세 항목을 빼는 것입니다. 이 비과세 항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식대,
보통 회사에서 식대로 한 월 10만원 정도 계산해 놓을 거예요. 왜냐고요? 월 10만원까지가 비과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회사를 위해서 내 차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뭐 유류비 같은 거, 그런 거 회사에서 지원하는 거 있죠? 그런 자가운전 보조금,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 자, 우리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퇴근 못하게 하고 더 고생 시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받는 돈에 대한 것은 일정 금액 비과세하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보육수당, 뭐 출산을 하거나 등등에 대한 보육수당을 얘기하고요. 유족보상금, 요거는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등은 비과세 항목, 다시 말하면 세금을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총급여를 산출할 때 이 금액은 더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통신비라고 돼 있죠. 회사에서 우리 통신비,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비 있잖아요. 핸드폰비 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내 비과세 항목이 아니고 내 급여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하셔서, 아, 그러면 내 총급여가 이 정도구나 라고 산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과세 항목은 총급여에 포함을 하고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에 포함하지 말라.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급여가 나왔으니까 빼야죠. 비용 뭐였죠? 근로소득 공제였죠.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이렇게 표로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래요. 500만원 이하면 70%나 공제해주네요.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의 30%겠네요. 이렇게 쭉쭉 보시면 되고 벌써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이 끝난 겁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저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입니다. 네, 이근노 씨는 2021년 총급여 3,6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부럽네요. 이는 매월 총 300만원의 급여의 12개월분으로서 여기에는 매월 기본급 260만원과 통신비 지원 10만원이 있고요. 식대 10만원이 있고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글로씨 이름이 바뀌었네요? 대단하구만. 이글로씨의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해 주세요. 자, 여러분 계산해 보시죠. 네, 제한 시간이 끝났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왜 3번이냐고요? 풀이를 한번 볼까요? 자, 풀이. 총 급여가 3,240만원이래요. 왜요? 기본급이 260만원이죠? 260만원에 통신비 지원 10만원 두 개 더한 거를 12개월치를 하니까 3,240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식대가 빠지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빠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공제는 표에 따라서 750만원 플러스 3,240만원 마이너스 1,500만원 곱하기 15% 이렇게 해주시면은 1,011만원이 나오고요. 1,011만원을 빼니까 내 근로소득 금액은 2,229만원이더라. 자, 이제 우리가 근로소득 금액까지 산출을 했으니까, 자, 아까 뭐 했죠?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뺐었죠. 소득공제를 이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연말정산 세금을 차감해주는 항목은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자, 소득공제는 세금을 산출하기 전 소득을 차감해주는 공제다. 소득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액공제 감면은 세금이 나왔어요. 세금이 나왔는데 세금을 산출한 후에 세금을 차감해주는 공제이다. 혹은 감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저소득자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유리하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지금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였죠? 소득공제였죠? 소득공제를 한번 보시면은 네, 그런데 제 얼굴이 문구를 가리고 있네요. 네, 제 얼굴은 저 멀리 보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인적공제라고 하네요.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그냥 본인 포함해서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공제라고 합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이 세부 항목들을 하나하나 다 파이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지금은 이론만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보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그냥 국민연금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거. 네, 그냥 그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보험료. 보험료 똑같이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다. 왜 산재보험료가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저희가 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없고요. 이 연금보험료와 그냥 일반 보험료 공제가 끝나면 주택자금 공제라고 있네요. 아마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이건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발음이 힘드네.
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다. 네, 요거를 다 주택자금 공제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 요것도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오죠. 카드 쓰는 거. 자, 여기서 제가 다음에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입니다. 네, 그걸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용액에 대한 공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외에도 사실 많은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항목들이니까 자,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자, 소득공제를 차감해주면 뭘까요? 과세표준이죠. 이제 무슨 단계죠? 세율을 곱해야 되는 단계죠. 자, 세율이 뭐가 나올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세표준이 보자. 저는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세 번째, 네 번째 구간 정도 될까?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6%, 15%, 24, 35, 38, 40, 42, 45 되게 많네요.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려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 될까요? 혹시나 이런 분 보셨으면 저에게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자, 그 다음에는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을 빼주는 쪽이네요. 자, 세액 감면 잠깐 보시면 우리 근로자에 대한 세액 감면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뭔가를 액션을 취하진 않습니다. 액션을 취하면은 사실 회사에서 취해줘야 되는 것들이고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좀 신청을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액션을 못 취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액공제 쪽만 건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세액공제네요. 세액공제 항목들을 쭉 보시면은 첫 번째 바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나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로소득자는 무조건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걸 받고 있어요. 이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뭐 요것도 급여에 비례해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세액공제라고 있네요.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연금계좌세액 공제다. 연금계좌세액 공제는 우리 뭐 IRP니 뭐 연금저축이니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옆에 보시면은 연금계좌 소득공제라고 또 있네요. 이건 뭐냐면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하신 분은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0년대에 가입을 하시려면 적어도 지금 한 5, 60대는 되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 일 왜 하죠? 먹고 살려고 하죠. 어떻게 살까요? 저도 그래요. 월세 내고 있거든요. 월세 내면서 전전긍긍 하시면 살아오고 계시죠? 대한민국 청년분들 화이팅! 네, 어쨌든 월세액을 납입하는 거에 대해서 월세액 세액 공제가 된다. 자, 무주택 세대에 주여야만 된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당연히 다음에 다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 공제다. 아까 말한 그 보험료랑 달라요. 아까 그 보험료는 4대 보험이죠. 4대 보험이고, 요거는 보장성 보험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하는 항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의료비 교육비. 자, 본인이나 내 부양 가족이 의료비나 교육비를 쓰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있죠. 정당 등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기부금, 우리 유니세프 같은 지정된 기부금 단체 기부를 하면은 기부금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표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표준 세액 공제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 뭐 건강보험 같은 것들이 생각나죠? 그런 것들이 다 특별소득공제라고 하거든요. 그 소득공제를 세액으로 약간 환산을 한번 해줘요. 세액으로 환산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그것들을 우리가 특별세액공제라 그래요. 플러스 월세까지 해서 그 금액이 만약에 13만원보다 작다, 13만원보다 작다 하면은 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액공제도 이외에 엄청 많아요. 이외에 엄청 많은데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략을 짤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 항목들만 얘기했고, 물론 이 항목들이 다음에 세부적으로 설명할 항목들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까지 뺐어요. 그럼 뭘까요? 결정세액이었죠. 결정세액에서 가산세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총결정세액, 그냥 결정세액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1년간 납부한 아까 말한 근로소득 단위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비교를 해야겠네요. 비교를 하면은 자, 결정세액 종합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세금이다. 자, 기납부세액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크면 토해내죠. 네, 토해냅니다. 네, 토할 것 같네요. 그리고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를 해서 기납부세액이 크다 하면은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근로소득밖에 없다. 근로소득밖에 없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2월에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제가 다른 소득이 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2월에 연말정산이 끝나겠죠. 그리고 5월이 됩니다. 5월이 되면 그 연말정산한 급여 뭐 이런 것들 다 합산을 해서 5월에 다른 소득과 같이 신고를 하시면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연말정산한 근로자들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을 해서 올해 다시 신고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next time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할 거냐? 연말정산 so easy 제 3강이죠. 나는 과연 연말정산을 고민해야 하는 사람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다. 카드를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연금저축 같은 걸 많이 한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데 결국 뜯어보면은 나는 사실 그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냥 기본적으로 공제중과만 다 빼도 환급이 다 나오거든요. 환급이 다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1년간 냈던 세금을 이미 다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써도 못 돌려받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이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